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코빗 랩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저희 주제는 특근법 개정안 시행령 바로 알기입니다. 특근법 개정안 시행령이 3월 25일부터 적용이 얼마 남지가 않았죠. 그래서 특근법에 관련해서는 이미 업계에 입문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들으신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좀 약간 상세한 부분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 입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특근법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새로 입문하신 분 그리고 업계에 계시는 분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코빗 변호사이신 단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너무 긴장되고요. 네. 저는 코빗 피터의 커피 브레이크 정말 잘 보고 있거든요. 애청자로서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긴장돼서 말이 떨리네요. 회사에서는 앵그리단이라고 불린다고, 분노를 잘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언제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뭐 앵그리한 분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일단 오늘 주제가 이제 특근법 개정안 시행령에 관한 거인데, 특근법 사실 저 이 단어 처음 들었을 때도 이게 뭔지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코빗에 입사했을 때 어떤 미팅을 갔는데 사람들이 특근법 막 이렇게 입에 아무렇지도 않듯이 이게 입에 오르내리는데 전혀 이게 그 단어만 가지고는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특근법이 뭐죠? 그러면? 특근법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이제 약칭인데요. 되게 기네요, 이름이. 네, 그래서 보통 그냥 특근법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특근법이 이제 가상자산업계와 관련이 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어요. 이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라고 FATF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2010년대 초반부터 핫해지면서 이제 자금 세탁에 많이 이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테러 자금 조달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엠번방 사건에서도 모네로가 이용됐던 것처럼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각국 회원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관련 법안을 제정해라, 이런 권고가 나왔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전자금융업법으로 할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근데 이제 한국이 회원국인 거죠. 이 네, 맞습니다.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네. 회원국으로서 이들의 권고안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권고안을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만약에 수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각종 금융거래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고, 작년에 재작년 통과하기 전에도 통과가 될까 말까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이미 국제사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이미 통과는 당연히 되는 거였고,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특근법에 관련 법안이 반영이 됐고,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특근법에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특근법이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2001년인가 되게 오래전에 법 자체는 만들어졌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가상자산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뭔가 모자란 부분이 좀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개정을 해서 네. 그 개정안이 통과된 게 작년 3월이었던 네, 거. 맞습니다. 네, 2001년에는 이제 9.11 테러 등 테러 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제 FATF 권고에 따라서 이제 작년 3월 통과된 이제 특근법이 올해 3월에 시행되게 됩니다. 특근법 개정안이. 네. 그러면은 25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5일이 딱 되면은 무엇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특근법은 3월 25일에 딱 시작이 되는데,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서 9월 24일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9월 25일 이후에는 이제 가상자산업자 신고가 되지 않은 거래소들은 이용을 못하게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특근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사항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은 9월 25일까지만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네.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소비자분들도 그럼
25일 날 이제 거래소들이 문 닫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 알아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좀 있나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뒤에도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제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요건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ISMS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다른 하나가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있는데 사실상 6개월 안에 모두 준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6개월 안에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실명 확인 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에게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 조건을 못 맞추는 업체들은 9월 25일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는데 조건을 맞춘 업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용자들은 25일 딱 됐을 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어요? 사실 지금 뭐 제가 알기로 이제 대형 거래소들은 다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 준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크게 변하실 건 없고 은행이나 증권사 거래들이랑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고액 현금이나 이제 의심 거래 같은 게 생기면은 저희가 이제 당국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제 보고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라서 지금도 저희가 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 이용을 못 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크게 불편을 느끼실 건 없고 이제 만약에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다 이러면 이제 불편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불편을 죄송합니다. 보이스피싱 관계자님들 불편을 끼쳐드려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은 이런 어떤 고액 현금이나 의심 거래라고 간주되는 그런 거래들을 스스로 알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뭐 크게 25일 전과 후 달라지는 거는 크게 없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가해자나 뭐 테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러시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고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예, 많이 좀 불편을 많이 느끼게 좀 해야 되겠네요. 나쁜 사람들. 그러면은 그럼 시행령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는 뭐 일단 거래소가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거론되는 이름인데 가상자산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인가요? MESB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게 거래소에 또 어떤 데가 있나요? 지금 이제 주요 가상자산 산업자, 사업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거래소는 무조건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이외에는 커스터디 업체, 이제 커스터디 업체는 좀 낯서실 것 같은데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등에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커스터디 업체, 지갑 서비스 업자 등이 신고가 필요하시고 FIU랑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가상자산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은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려면은 이제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빗 같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계좌에 갖고 계시면은 프라이빗 키는 유저들이나 회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코빗이 갖고 있는 거고 대신 그 프라이빗 키를 사용을 해서 대신 저희가 관리해주는 수탁을 해주는 이런 환경인 건데 이럴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이제 거래소가 이제 저희가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고 이제 고객이 직접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스터디 이 업체들인 경우에도 독립적인 통제권을 개인의 암호키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아닌 경우에는 그들은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거고 그 개인 암호키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커스터디 업체 아니면 지갑을 운영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범위는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 지갑 서비스 업체들인데 이제 암호키의 여부에 따라서 그 의무가 누구한테 떨어지느냐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주요 가상자산업자는 3개로 분류되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사업 구조에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암호키를 갖고 있느냐, 통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고제잖아요. 신고제. 그러니까 신고제라고 작 들으면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신고만 하면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신고는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이제 필수 기재사항, 첨부 서류 등을 구비하여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감독원에 신사 의뢰를 합니다. 이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이 기관이 금융감독원에
감독원 산하에 있는 네, 기관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신고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네.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있는데 네. 이번 건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셔야 되고 사실상 신고라고 써있긴 하지만 사실상 허가에 가까운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수리할 거냐 아니냐를 어떤 조건을 보고서 결정을 금융정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아무나 신고했다고 이제 다 끝나는 게 되는 아니고. 건 아닌데. 네. 그러면 신고하기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가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4가지 정도가 돼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두 번째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 세 번째는 대표자 및 임직원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 네 번째는 가상자산업자 신고 변경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날 것인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 25일부터 법률 위반한 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24일까지는 법률 위반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법이 좀 약간 뭔가 의미가 없네요. 그럼 전혀. 네, 저도 왜 이렇게 법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요건은 충족 못 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네 번째 요건도 가상자산 신고 변경 신고가 이미 되었을 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 요건도 어렵지 않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요건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경우에는 이제 헥셀런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인증서 발급까지 12개월에서 13개월 정도 걸리고 약 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가상자산 업체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은 것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경우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경우인데요. 이것도 지금은 현재 4개의 거래소, 코빗, 업비트, 빗썸, 코인원만 가지고 있고요. 다른 거래소들은 아직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지 못하고 있고 현재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이게 뭔가 나라가 네 군데를 정해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요? 예. 근데 사실 국가기관에서는 이제 은행들한테 맡겨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은행들이 민간업체끼리 알아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디시전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사업적인 맞습니다. 결정을 내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업적인 결정에 따라서 어떤 거래소들은 협상이 되는 거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국가에서 허가해준 거면 이미 행복하겠죠. 그러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처음 두 가지 요건, ISMS랑 실명 확인 계정,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을 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조건을 갖추면은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허가 통지를 나오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얼마나 걸리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 신고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고요. 이제 만일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에 산입되지 않더라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특근법 개정안 시행령 한 단계 더 들어간 그 감독 규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게 있나요? 네, 보통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긴 했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오더북 공유가 조건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에 좀 주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행령에는 오더북 공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감독 규정 개정안에서는 이제 오더북 공유를 조건부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더북 공유가 있을 때는 유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제 과거에 업비트랑 비트렉스가 공유하면서 이제 유동성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오더북 공유를 조건부로 허용을 해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요? 그 조건은 다른 상대편 이제 가상자산업자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가상자산업자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KYC를 하고 AML 의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업자와 오더북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의무라는 게 관할권에 따라서 좀 요구되는 의무 사항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FATF 권고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FATF의 회원국에 있는 거래소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비트렉스 같은 경우 미국의 관할권에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오더북 공유가 뭐 가능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유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